파피루스 면접 보셨죠? 떨어졌죠. 그 세 인물이 각각 이병헌의 아까도 말씀드렸던 토플갱어,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일부적인 거예요. 결국 죽이는 행위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장면에서 보면 이 아이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이 제지공장에서 나중에는 자기를 다 잘라내고 동시에 뭐 경쟁자를 잘라내게 됨으로써 되게 순종적인 인물로 변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씁쓸한 블랙 코미디가 맞죠. 결국에는 살인을 했지만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살인하는 과정은 결국 순종적인 개인이 되기 위한 이 구성원의 관리자가 되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 그 공장에서 막 사람들이 없잖아요. 처음에 공장에서 일하는 장면들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없다는 것 자체가 이 영화가 초반과 엔딩이 확연하게 대비되는 그런 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즐거우면서 볼 수 있는 영화일까요? 왜냐하면 씁쓸한 우리 시대 현실이잖아요. 대부분 퇴출당하거나 최근에 알지였나 그쵸? 50대 이상은 다 퇴출 받는다고 하는 것들을 보면 저도 이제 어디 가서 밥 벌어먹고 못 사는 나이가 된 거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쵸? 어디 가서 누구라도 죽이고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어쩔 수가 없다를 외치고 싶은 마음은 우리의 무의식 한편에 놓여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튜브의 시대 리트브로 오늘은 박찬욱 감독의 많은 분들이 지금 극장에서 관심 갖는 영화죠. 어쩔 수가 없다라는 작품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을 연민의 폭력, 세계의 순환, 아이러니의 시야 이렇게 크게 키워드를 잡았는데요. 사실 반복되는 요소이기도 하고 박찬욱 감독의 세계를 관통하는 요소이기도 해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께 박찬욱의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쉬운 설명이기도 하고요. 몇 가지 또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을 들고 왔는데 원작 소설을 보면은 거기서 6명의 그 인물을 원래 원작 소설에서는 이 주인공이 살해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번 어쩔 수가 없다고 되게 유사한 박찬욱 감독의 영화는 X라는 원작 소설을 많이 따오긴 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영화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이가 유괴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류라고 하는 신하균 씨가 연기하는 인물을 송강호가 강에서 아킬레스건을 끊을 때 그런 대사를 하죠. 너 착한 놈인 거 안다? 그러니까 내가 너 죽이는 거 이해하지?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되게 유명한 이 영화에는 좋은 유괴가 있고 나쁜 유괴가 있다. 이런 대사도 배두나 씨의 대사도 유명하지만 사실은 이제 송강호가 복수를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연민이 있는 거죠. 그 처지를 이해하게 된 것이고 근데 오늘 이제 여러분께서 보신 어쩔 수가 없다를 보더라도 경쟁자를 이제 없애야 되는 과정인데 이병헌이 연기하는 인물이 25년 동안 제지 사업을 관리업을 해왔다고 한다면 다른 인물도 다 그런 일들을 해왔던 인물들이어서 연민이 있는 거죠. 사실 동종의 사람들을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연민이지만 그래도 내가 너 죽이는 거 이해하지? 라고 하는 것이 되게 연민과 폭력이라고 하는 박찬욱의 초기 작서부터 계속 관통하는 주요한 세계들을 이번 작품에 어쩔 수가 없다 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취업 경쟁자들을 죽인다라고 하는 건 좀 황당한 생각일 수 있어요. 현실에서는. 이제 이야기의 세계에서 드라마의 세계에서는 그런 근거들 이유들을 이제 만들어 놓고 따라가기 마련인 건데 거기서 아쉬운 부분이 그런 거죠. 왜 죽이려고 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과 관련된 장면 중에 하나는 기억하실 텐데 손혜진 씨가 그냥 벼락 맞아서 죽으면 좋겠다라고 침대에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눈이 번쩍 뜨여지는 이병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그런 얘기가 무슨 어떤 아이디어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다고 그걸 바로 실천하게 되는 선출을 따라다니면서 화분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다가 화분을 떨어뜨리려다가 말고 갑자기 또 깨달음이 그제서 와요. 쟤만 죽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경쟁자들도 죽여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가짜 광고를 내가지고 이성민 배우, 차승원 배우를 차례차례 죽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선출이라고 하는 인물을 죽이게 되는 과정으로 나오는데 설득력이 좀 아쉬운 게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죽여야 될 때 복수는 나의 것에서 이 대사는 되게 무섭거든요. 너 착한 놈인 거 알지만 내가 너 죽이는 거 이해하지라고 하는 송강호의 복수는 확실히 되게 세고 강한 데에 반해서 복수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하겠지만
갑자기 경쟁자들을 죽이는 것으로 전환한다. 물론 원작에 놓여 있는 색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게 이 영화의 기본적인 구조이자 얼개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거기에서 좀 더 설득력이 있는 드라마적 설정 같은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흥미롭게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최고의 면접이 될 거다. 이제 면접을 새로 준비하면서 뭐 이때 아이들은 이렇게 옆에 놓여 있는데 손예진 씨가 남편의 그 무릎에 올라가가지고 넥타이를 매주는 장면은 과잉된 장면이기도 한데 이들의 부부 관계에서 또 부부의 애정 관계를 보여주는 또 흥미로운 부분이기도 해요. 아이들은 전혀 시선에 관심이 없죠. 이 부부는 매일 이래 왔구나 라고 또 느끼게 해주는. 그래서 최고의 면접이 될 거야. 이 말 자체가 이제 아이러니인 거죠. 최고의 면접이 결국 죽이는 거죠. 그렇게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유민스의 도플갱어들이라고 했는데 그건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침대에서 다 죽여버려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고요. 네. 처음에 이제 죽이는 대상이 구본모라는 인물이에요. 이성민 배우가 연기하는 부분인데 좀 불쌍한 아저씨죠.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이 영화에서 그냥 직관적으로 저는 이제 느꼈던 게 이병헌이 죽이는 인물들에게 아까도 연민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연민이 사실 자기와 닮아 있는 부분들인 거예요. 대표적으로 구본모는 아내가 이제 바람을 피우고 있죠. 염혜란 배우가. 그것에 대한 이병헌의 불안을 대변해 주는 인물인 거죠. 따지고 보면 두 가지로 될 수 있어요. 그 구본모를 죽인다는 것은 단순히 그 자리, 그 직업을 차지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지만 아내에 대한 불안을 대신 해결하는 어떤 것을 대행해주는 어떤 캐릭터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재밌는 게 그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할 때 여기서 이제 보이시는 장면처럼 들어가려고 하는데 고기 계단 하면서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병헌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방해하는 따지고 보면 그걸 보지 않길 바라는 거죠. 아내의 바람피는 현장을. 이병헌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면 내가 받을 상처를 고스란히 얘도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은 싫은 거죠. 그래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연민이죠. 그래서 결국 살인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처음 전화했을 때 면접 됐다라고 이제 거짓말 치면서 할 때도 사실은 바람피는 현장을 못 보게 하려고 이렇게 도와주는 장면이 구본모와 그리고 이병헌의 아내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 이제 보면 결국 아내가 손예진 배우가 오징어라고 이제 농담처럼 얘기하는 치과 의사인 오지연이었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 인물과 춤을 추게 되고 그때 이제 이병헌이 팽 당하게 되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때 이제 돌아왔을 때 이병헌이 갑자기 팬티 검사를 하려고 하는 장면이 있죠. 되게 코믹한 장면인데 그리고 되게 섹시한 장면이기도 할 거예요. 부부 사이에 그런 해프닝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현실적으로도. 그 이제 부부의 관계라는 게 그렇기도 한 거니까 그때 그 장면에서도 뭔가 더 한 방이 있고 하나 더 세게 웃기게 가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뭔가 갈 것 같다가 하다가 갑자기 손예진 배우가 이제 벤트를 보면서 야 맡아봐 하면서 이제 훅 던져주면서 그냥 훅 끝나버리거든요. 뭐 자기의 결백을 증명하는 과정들이기도 한데 끊임없이 이제 이 영화에서 이병헌은 아내가 이쁘기도 하고 그리고 아내가 설명하잖아요. 이병헌이 되게 위축돼 있으니까 돌싱인 여자한테 직접 들이대던 총각은 어디 갔지라고 취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들을 통해서 사실은 뭐 이병헌 보고 잘생겼다 뭐라고 말하는 장면도 있고 그런 호감들이 있었던 거죠. 그건 이제 이미 영화 속에서 캐릭터 설정으로 뭐 현실에서 손예진 씨의 미모가 어떻고 저쩌고가 아니라 영화 속에서도 이미 손예진은 꽤 미모의 여성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에서 제일 발견은 염혜란 배우였었어요. 이분이 이런 느낌을 만드는 배우였어. 사실 박찬욱 감독이 다른 영화들 아가씨의 김태리를 신인으로 발굴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처럼 실제로 배우들을 새롭게 재발굴해내는데 거의 되게 탁월한 감독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게 이제 일종의 역량이라고 한다면 이 영화에서 저는 뭐 이성민 배우 워낙 연기 잘하시고 뭐 차승원 배우도 마찬가지고 뭐 이병헌 배우, 손예진 배우 다 마찬가지지만 가장 이제 새로운 느낌을 줬던 건 염혜란 배우가 이 구본모의 아내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고시조 차승원 배우가 연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 이제 잘린 상태에서 구두 가게에서 일하는데 되게 섬세하게 손님을 대하는 장면들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분량상으로 보면 이성민 배우에 비해서는 구본모에 비해서는 훨씬 더 짧게 등장하긴 해요. 그렇긴 하는데 어쨌든 고시조는 쉽게 말하면 딸의 세계예요. 이병헌도 보면
그 식탁 장면에서 부부가 서로 신랑이 벌고 있으니까 딸이 입을 벌리면서 아 하면 밥을 먹여주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딸 바보 혹은 딸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구는 건데 여기서는 약간 차승원 배우 고시주 딸은 아이돌도 해도 되겠다 정도의 그런 캐릭터로 택해놨어요. 대한민국의 어떤 가장들의 느낌들을 그래도 이 영화가 신경 써서 넣었다고 하는 게 이런 딸 바보 아버지들의 어떤 설정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고시조는 자기보다 훨씬 더 섬세한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딸의 경우는 조금 말을 잘 하지 않고 말을 따라해서 반복하고 첼로를 악기를 연주하라고 해도 연주하지 않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갑자기 악기를 연주하면서 영화가 거의 끝물로 이제 치닫게 되는데 꽤 설정돼 있죠. 그 설정돼 있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더 묻어나면 더 좋았을 텐데 약간은 자기적으로 보인다. 특히 이게 집에 대한 얘기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로 기생충을 연상시키긴 해요. 특히 이 가족의 구성원들도 그렇기도 하고 남녀 아이들의 성비는 이제 달라져 있지만 좀 기생충에서도 그 맨 막내는 말을 또 잘 안 하거나 그림도 이상한 그림을 뭐 그리거나 사실은 이제 그 근세를 보고 그린 것이긴 한데 그런 어떤 캐릭터이고 모스보를 혼자만 유일하게 신호를 받는 그런 인물처럼 또 나오기도 하죠. 뭐 그런 것처럼 언어와 관련된 것들은 일정하게 기생충하고도 연상시켜져요. 그래서 영화 보신 분들이 일부에서는 기생충의 가족 구성원과 되게 유사하지 않아? 뭐 아내가 좀 더 조효정 배우도 약간의 성적인 느낌 있게 연출이 됐던 것처럼 여기서도 손예진 배우가 그렇게 연출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보시는 입장도 있는데 조금 다른 건 있어요. 가족 구성원으로서는 막내의 역할이 되게 비슷하게 보일 수 있거나 겹쳐지는 것들이 있다라고는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전반부 다시 말해서 문광이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비 오는 날 그날의 장면이 전환점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그때 보면 그 전까지는 그 최우식과 송강호의 가족이 이 집을 차지하는 거예요. 박 사장의 집 하나하나 차지하고 그들이 캠핑을 떠난 날 다 자기네 집처럼 술도 먹고 뭐 이렇게 잔디밭에 눕고 하는 그런 장면으로서 아래층 계급들이 위층 계급을 공격하거나 점령하거나 사기치는 얘기로 보여요. 근데 기생충에서는 되게 중요한 게 문광이 등장하면서 그때는 구도가 바뀌죠. 어차피 박 사장네 집안은 이 지하실이라는 존재를 몰라요. 근데 지하실에 근세가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이 싸움의 양상이 지하의 세계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못 사는 애와 못 사는 애의 대결 구도로 확 전환이 돼요. 그러면서 이게 계급적 대립에 대한 문제로 보였다가 사실은 같은 동류의 계급들로 보이는 것들이 서로 변주가 돼 있는 구조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뭐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 기생충에서 근세가 죽고 나서 정원 살인 그 장면에서 근세에게 자동차 키가 눌려 있으니까 박 사장이 그걸 꺼내면서 이제 냄새에 대한 표현을 하니까 갑자기 송강호가 달려가서 찔러서 죽이게 되는 게 엔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건 밑에 계급끼리 연락 싸웠는데 결국엔 저 위 계급을 도달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위 계급과 다시 싸우는 걸로 결국 엔딩을 치게 되는 그런 구조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다면 어쩔 수가 없다는 못 사는 계급은 아니지만 다 비슷한 중산층 계급 들 정도가 되는 이 계급들끼리 싸우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근세와 최우식네 집안이 싸우는 밑에 계급도 아니고 동시에 위의 계급과 밑에 계급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 비슷비슷한 계급들이 싸운다는 점에서 얼핏 보기엔 기생충을 떠올리게 하는 가족 구조를 가지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계급적 대립 속에서는 동료를 없앤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더 끔찍할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게 좀 더 확연하게 좀 또렷하게 좀 계속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대적으로 같은 계급이라는 건 이미 전제가 돼 있어서 계속 재지에 대한 산업 그 얘기를 하는 장면들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긴 하지만 그게 내가 같은 종자를 죽여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좀 전달이 좀 확연하게 좀 안 되는 느낌을 받게 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이 최선출인 거죠. 아내가 계속 술 먹지 말라고 얘기하죠. 이병헌한테. 최선출은 술에 쪄들어 사는 거죠. 심지어 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여기서 보면 스프링뱅크라고 하는 위스키가 나와요. 한국에서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스프링뱅크는 짜리 뭐 15년짜리 이런 것들은 구하기 힘든데 나중에 최선출의 집에 가서 계속 스프링뱅크를 먹는데 이거 약간 유니콘이라고 불리기도 할 정도로 구하기가 되게 힘든 위스키입니다. 박찬욱 감독은 그 지난번에 헤어질 결심에서도 카발란을 등장시켰었죠. 그 대만의 되게 유명한 위스키인데 그런 것처럼 그런 기호들을 또 이렇게 하나씩 또 집어넣는 참 또 이런 것도 넣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어쨌든 최선출은 되게 호탕한 인물이고 상대적으로 술과 그런 인물인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맨 처음에 최선출을 따라가면서 그 화장실에 만난 이후에 따라갈 때 그 옥상에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에서 보면 최선출이 누구랑 통화하고 있냐면 아내랑 통화하고 있어요. 아내가 그러는 거죠. 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골로 가기 싫다라는 얘기를 그때 했던 거예요. 이게 좀 더 명시적으로 좀 잘 드러났으면 나중에 이제 이 집에 왔을 때 최선출이 아내가 같이 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화를 내고 분노하고 뭐 이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역시 최선출은 술에 관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아내와 관련된 인물이기도 해요. 동시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병헌의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캐릭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선출 이렇게 세 명의 인물을 차례차례 죽이는 과정들이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차승원이나 최선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꽤 임팩트 있게 있는데 말해서 이성민 장면은 이게 첫 살인이기도 하지만 반복적으로 그 공간 안에서 뭐 아내도 쫓아오고 그들이 산길에 가는 장면도 쫓아가고 하는 등등 꽤 길어요. 그래서 저거를 저 정도까지 길게 보여줄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첫 권총을 쓴다라는 것 때문에 생기는 실수, 되게 해프닝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건 괜찮지만 조금은 더 이렇게 출연해도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세 인물을 죽이는 과정들이 나오는데 그 세 인물이 각각 이병헌의 아까도 말씀드렸던 도플갱어,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일부적인 거예요. 결국 죽이는 행위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장면에서 보면 이 아이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이 제지 공장에서 기존에 있었던 처음에 왜 잘렸어요? 되게 잘난 체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사장 만난다고 외국계 회사 대표가 들어오니까 뭐 만나려고 하고 뭐 해고는 뭐고 그게 도끼라고 X 원래 원작 소설인 거죠. X라고 불리는데 한국에서는 모가지라고 불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좀 주변 사람들한테 일종의 이제 직급상 더 높으니까 좀 잘난 체를 한 거죠. 좀 있어 보이게 말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자기를 다 잘라내고 동시에 뭐 경쟁자를 잘라내게 됨으로써 되게 순종적인 인물로 변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씁쓸한 블랙 코미디가 맞죠. 결국에는 살인을 했지만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살인하는 과정은 결국 순종적인 개인이 되기 위한 이 구성원의 관리자가 되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 그 공장에서 막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 처음에 공장에서 일하는 장면들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없다는 것 자체가 이 영화가 초반과 엔딩이 확연하게 대비되는 그런 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영화는 박찬욱 감독의 영화 중에 가족이 거의 중심이 되는 영화들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가족적 구성체들은 나오긴 하죠. 뭐 올드보이도 뭐 가족으로부터 이제 버려진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사실 이 영화만큼 원작 소설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정하게 가족에 대해서 되게 집착적으로 보여지고 어쨌든 집안 마당 정원에서 가족들을 모두 끌어안으면서 이병헌이 다 이루었다. 되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했던 유명한 말인 건데 그런 것처럼 했지만 되게 흥미롭게 직장에 가서는 도끼로 사람 목을 댕강 자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도끼와 모가지, 해고에 대해서 약간 반항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죠. 이게 슬쩍 지나가실 수 있어요. 놓칠 수 있는데 너 혹시 장어 선물 받았니? 라고 선배처럼 보이는 인물이 얘기할 때 장어가 사실은 초반에 보면 이거 선물이야. 이게 잘하라는 어떤 축하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죠. 해고를 통보하는 사람들한테 장어를 줬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이. 그게 딱 보면서 직관적으로 전달돼야 되는데 생각을 해서 보면 그 말이 뭐였지? 라고 생각해 보면 너 해고야. 장어를 받았다는 건 해고한다는 뜻이야. 라는 얘기를 생각해야지 그걸 깨닫게 돼요. 아마 많은 분들이 쑥 지나가다 보니까 놓치시는 분들도 있고 영민하게 또 잘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좀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명시적으로 좀 나오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 영화는 세 명의 인물을 살해하는 과정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구조의 영화는 아니에요. 되게 꼬여 있거나 뭐 올드보이처럼 과거의 복수가 사실 거기서 복수하는 주체가 최민식인지 유지태인지 올드보이는 과연 누구라고 볼 수 있는지 결국 유지태거든요. 성장하지 못했거든요. 그 시절로부터 거기에 정박돼서 복수를 하는 이 모든 계획을 꾸몄던 건 유지태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었던 영화들이 꽤 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흥미롭게 폭발적으로 드러났는데 이런 사소한 장면들 도 볼 수 있지만 장어 선물 받았냐라는 게 해고 통보였다라는 것들을 저는 조금 지나간 다음에 생각하다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집안에서 이제 아내가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죠. 그래서
오징어 혹은 오징어 치과 어디 치과에서 일을 하게 되고 뭐 치과에서 일을 하는 장면 중에서는 당연히 자기의 이제 지인들이 또 와서 소위 여자들 특유의 여성들 특유의 어떤 신경전에 해당되는 장면들도 잠깐씩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인물이 아내도 되게 큰 역할을 하지만 사실 영화 중후반에 아들이 사고 치는 장면이 있거든요. 많은 이제 리뷰들을 저도 뭐 다 본 건 아닌데 보면 아들에 대한 얘기는 상대적으로 없어요. 뭐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좀 지엽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사실 아들은 그 어디와 관련돼 있냐면 이병헌의 일종의 진짜 찐 도플갱어죠. 자기와 똑같이 닮은 인물인데 그 아들이 이제 친구를 부추겨서 친구 아버지의 가게를 터는 집에 이제 아이폰이 이렇게 쫙 놓여져 있는 장면들도 아마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그 아버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집을 살려고 한다는 거죠. 사실 이 영화는 집을 지키려고 하는 이 민수의 얘기, 이병헌의 얘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집을 어떻게 지키느냐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거기에 일정하게 방해가 되는 동시에 해결점을 주게 되는 게 아들의 사고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들이 사고를 쳤기 때문에 그 집안에 이제 끌려 들어가야 돼서 넙죽 엎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부부가 돌격대서로 전에 손혜진은 반대였죠. 이렇게 갑자기 브레이저를 이렇게 풀고 이제 육체성을 드러내면서 유혹하는 그런 느낌으로 갔다면 그와 달리 이병헌의 그 방법론은 너 바람 핀 건 내가 다 꼬바른다라고 하면서 이제 협박에 의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그런 장면들은 뭐 되게 흥미롭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되게 상식적인 설정들이니까요. 어쨌든 아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딸 첼로를 켜는 딸 천재라고 다 얘기하지만 실제로 들을 적이 없거나 말을 따라만 하는 이 딸의 변신 같은 경우도 이 가족 구성원 중에서 가장 이제 신비롭게 보여지는 그런 캐릭터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아내가 거론하는 해결책 중에 하나가 집을 팔고 대출을 갚고 3억인가 뭐 그렇죠. 대수동에 전세로 들어가자라고 하는 제안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보시는 것처럼 개를 보냈다가 나중에 개를 데리고 오는 게 이제 결국 이 집이 회복됐다라는 상징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이병헌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그 문제지라고 하는 곳에 찾아가게 돼서 화장실 앞에서 이제 사장으로 보이는 인물에게 매달리다가 선추를 만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선추한테 자기 얼굴 안 보여주려고 하죠. 그래서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복수의 칼날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요즘 드라마에서는 수치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안 다루는데 사실 사람이 어떤 변심을 하거나 이상한 짓을 하게 될 때 수치심을 느끼면 저거는 꼭 복수해야지 혹은 저거는 가만 안 둬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거든요. 되게 드라마적인 요소나 그리스 비그나 이런 데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움직이는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요즘은 수치심에 대한 얘기들이 상대적으로 좀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박찬욱 감독은 많은 어떤 인간의 수치심에 대한 얘기들, 오대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최면술사한테 아무리 짐승 같은 놈이어도 그 인간이라면 살 권리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수치심을 토로하는 거죠. 그러자 그 마음에 감업한 최면술사가 오대수의 딸과의 어떤 근친상간의 관계를 지워주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 것처럼 사실은 수치심은 인간의 여러 가지 약한 지점 중에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문제지예요. 혹시 그 이병헌의 공장 이름 기업 이름 기억나세요? 태양제지였어요. 태양과 이걸 되게 상징적으로 해석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되게 단순한 설정이자 약간 뻔한 게 아니라 펀 제 발음이 좀 너무 후진데요. F 발음을 잘 못해가지고 펀한 좀 약간 재미있는 그런 설정 중에 하나고 어떤 분들은 그 상징 해석을 제가 수많은 강연에서 말씀드렸지만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태양과 문 시대가 달라지거나 태양은 되게 이제 밝은 어떤 곳에서 했다면 문은 결국 이제 문 제지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병헌이 거기는 혼자 일하는 좀 더 어둡고 외롭고 좀 밤의 이미지에 해당하는 좀 습습한 공간 뭐 이렇게도 뭐 굳이 뭐 끼워서 말을 하자면 할 수는 있겠다. 걔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인간 벼락 같은 거 안 맞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은 손혜진의 저 한마디가 도화선이 되는 거죠. 사실 말 한마디 때문에 세계가 흔들리는 얘기는 올드보이에서 나오는 거죠. 오대수는 왜 혀를 결국 뽑게 되느냐? 그 자기 새치혀의 말 소문 때문에 결국 유지태의 누이가 자살을 하게 됐고 강에 뛰어내리게 됐고 그것 때문에 유지태는 지난 15년 동안 복수를 결심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말 한마디, 손혜진의 말 한마디가 이 이병헌의 계획을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건 아까 설명드렸던 건데 여보 하는 이 장면 위에서는 그 이병헌이 화분을 떨어뜨리려고 하고 이 장면은 시골로 가기 싫은 선출의 아내 나중에 보면 아내가 결국 안 따라온 것이라고 등장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한번 먼저 던져진 다음에 또 나중에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깨달음이 이제 오게 되죠. 좀 단순하게 보여지긴 합니다만 어차피 선출이 없어진다고 해서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새로운 계획을 짜기 시작을 합니다. 좀 더 치밀한 계획인 거죠. 근데 뭐 물론 계획을 보시면은 가져간 걸 이렇게 내죠. 제지 또는 화학공학, 석사학위 소집 필수 뭐 이렇게 딱 그것에 해당하는 자기도 거기에 해당되니까 그 정도 급인 인물들에게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다라고 이제 하는 것들인데 드라마적 설정이죠. 사실 뭐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낸다라는 보장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다른 일을 해볼 수도 있는 건데 이 영화에서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다 제지 공장으로 다 돌아오고 싶어해요. 그게 이제 허구적 세계의 완전성 중에 하나인 거죠. 기본적으로 드라마가 작동되는 원리이기도 할 텐데요. 상대적으로 이제 저한테는 이 개연성이 좀 강력한 느낌을 주지는 못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추려낸다라고 하는 이 설정이 과연 현실과 어떤 정도로 점도가 있을까, 좀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을까, 뭐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이 영화에서는 취직을 하는 과정에서 치통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죠. 그리고 손예진이 또 치과에서 일을 한다라는 것도 역시 또 연결돼 있기도 하고요. 박찬욱의 영화는 되게 세련되게 하나의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그것을 여러 가지로 다 펼쳐서 연결되게 이렇게 계열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결국 이 영화에서 맨 마지막은 선출가 술 먹다가 자기 썩은 이빨을 뽑아내는 거죠. 그게 해결인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선출을 죽이는 게 해결이지만 계속 이빨이 문제가 됐는데 그 이빨을 뽑아냄으로써 이병헌은 결국 구원받는 거죠. 그것을 해결받으면서 영화는 끝이 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치통도 결국 이빨의 뿌리에 관한 문제인 거고 뿌리가 계속 이 영화에서 반복적으로 뭐 분재의 이미지와 더불어서 나오게 됐고 뿌리 위에다가 시체를 묻는 장면도 있고 나중에 손예진이 아들 말 때문에 그걸 파보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거기서도 아들이 되게 중요한 건데 아들은 이 세계의 비밀, 아버지의 비밀을 가장 먼저 보는 인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되게 아버와 유사한데 거기에서 확신을 하지는 못해요. 그런 거 아닐까 해서 엄마가 보게 되는데 엄마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엄마는 아는 거죠. 그것을 가리는 일종의 가족 음모론이죠. 가족끼리 공모하는 그런 관계들의 얘기들도 이 시체 묻기 과정에서 또 등장한다. 그리고 이제 80년대 음악들 특히 이성민 배우가 들을 때 많이 나오는데 조용필의 고추잠자리 80년대 음악이나 김창완의 그래 걷자 같은 음악들 한국 음악들이 전 이제 더 확연하게 눈에 들어왔고 이것도 최근에 박찬욱 영화의 경향이기도 해요. 해줄 결심에서 안개가 나왔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또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번 영화에서도 꽤 많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간적인 대비로 되게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건 온실 장면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장의 장면들이 대비가 되고 있어요. 근데 재밌게도 여기 중산층 계급의 이병헌 집도 그렇지만 되게 정원이 크게 있고 나무들이 있고 이런 집안이지만 이성민의 집은 거의 숲에 놓여져 있고요. 차승원의 집은 안 나와요. 안 나와서 그러면 저건 자연적인 어떤 공간과 상관없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 차성을 죽일 때 해안가 같은 데서 죽여요. 그 해안가를 굳이 왜 가지? 라는 게 좀 웃겨요. 다시 말해서 이 지역성이 명시적으로 안 드러나요. 그 정도 산이 있는데 그 정도 해안가가 있는 거는 무슨 강원도 어디 속초쯤 돼야지 있는 그런 느낌의 도로 구조였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파도가 치는 그 공간에서 총을 쏴서 죽인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 살인을 저지르게 될 때 이 각각의 인물들 그건 이병헌을 다 포함해가지고 선출도 혼자 따로 외딴 그 집에 살고 있죠. 그것도 뭐 전원주택이라면 전원주택이고 시골로 들어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물들이 자연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일해야 되는 공장은 도시적인 것들이에요. 그것이 되게 대비가 돼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이병헌의 취미 중에 하나가 분재하는 거잖아요. 분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시체를 분재해서 네모나게 묶어버리는 장면은 꽤 세죠. 처음에 전기톱으로 이제 토막 내려고 하다가 그게 할 수 없으니까 하면서 결국 분재를 해버리는데 자기의 장기 박찬욱 영화는 죽지 않았다. 여전히 세다라고 했던 개인적인 장면 중에 하나인데 분재라고 하는 게 되게 미적으로 아름다워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자연을 인위적으로 억압하는 거라고도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병헌이 갖고 있는 그 분재에 대한 취미는 결국에는 자연적인 것 그리고 되게 순리적인 것들을 억압하거나 자기 식대로 휘어서 붙여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살인을 저지를 수 있고 자기 어떤 계획들대로 이것들을 구부려 들일 수 있는 그런 인물이다라고도 이해하시면 흥미로울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승원 제가 대부분 자연에 위치하고 이게 포스터 중에 하나인데요. 이 포스터 보시면은 이병헌의 모습들, 뭐 차승원은 저기 마치 헤어질 결심의 장면처럼 자동차가 있고 파도가 치는 그 바위 몇에 있는 것들, 그리고 염혜란 배우와 이성민 배우가 산에서 이렇게 또 같이 돗자리 펴고 있는 장면들, 이 집들 보면 다 자연적인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 분재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저 온실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이긴 하지만 꽤나 자연을 통제하거나 억압하거나 구조화시키는 그런 방식의 공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이 영화 안에서 반복적으로 공간이 연출하거나 표현해 주는 것들이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르고 묻고 파고 죽으면 새로 태어나고 결국에 시체 위에서 또 새로운 과일들이 또 피어나겠죠. 뭐 그런 순환한 것들의 이미지는 박찬욱 영화에서 헤어질 결심도 계속 순환하잖아요. 1부와 2부의 순환 속에서 핸드폰을 묻어버리자 뭐라는 얘기들이 나왔다가 나중에는 그 여자 주인공이 모래 더미 속에 스스로 수장되면서 끝나는 그런 순환과 반복의 이미지들이 이 영화에서도 어김없이 박찬욱의 어떤 인장처럼 스타일처럼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짧게 핵심적인 요소들만 좀 짚어서 설명드렸는데, 어쩔 수가 없다는 확실히 이제 블랙 코미디의 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한국 영화에서 블랙 코미디가 엄청나게 성공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따지고 보면 기생충도 블랙 코미디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층민 계급의 가족이 박사장의 집을 다 점령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 아이러니를 발생하죠. 블랙 코미디의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러니예요. 그리고 그 아이러니를 확연하게 느끼게 될 때 관객들은 실소를 터뜨리거나 그걸 갑자기 인정해 버리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이 사실 그런 아이러니 속에 놓여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병헌이 보여주고 있는 이 살인의 행각 속에서 설정은 분명하게 또렷하게 있는데 관객들에게 그 아이러니를 어느 정도 느끼게 만들어줬을까라는 것에서는 되게 반복적으로 그것을 따라서 하고 있다는 반복성의 느낌이 더 강하지, 아이러니를 각각의 인물 속에서, 혹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구병모는 아내에 대한 부분이고 차승원은 딸에 대한 부분이고 선출은 아내와 술에 대한 부분이고 각자 이 약점들의 아이러니, 그것을 죽인다라는 것들이 설명으로는 되게 멋있는데 영화를 볼 때 이렇게 확연하게 좀 전달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아쉬운 반응들이 좀 일부에서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좀 과잉된 연출들이 미장센을 보여주거나 카메라가 패닝되거나 틸업되거나 혹은 인물들을 클로즈업할 때 보여지긴 하지만 이렇게 촘촘하게 그 이미지들을 직조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감독은 대한민국에서 박찬욱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확연하게 되게 인상적인 어떤 순간들을 분명히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 인상적인 순간들이 스타일 자체에 머물지 않고 좀 영화의 내용적인 아이러니와 좀 더 잘 붙었으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즐거워하면서 이 영화를 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결국 즐거워하면서 볼 수 있는 영화일까요? 왜냐하면 씁쓸한 우리 시대 현실이잖아요. 대부분 퇴출당하거나, 최근에 알지였나? 그쵸? 50대 이상은 다 퇴출 받는다고 하는 것들을 보면 저도 이제 어디 가서 밥 벌어먹고 못 사는 나이가 된 거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쵸, 어디 가서 누구라도 죽이고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어쩔 수가 없다를 외치고 싶은 마음은 우리의 무의식 한편에 놓여있기 때문에 고단하고 피로하고 부박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고 있어서 아마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공감을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라면 그런 현실들이 자기와 오버랩되는 순간, 겹쳐지는 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리트브는 어쩔 수가 없다로 찾아왔고요. 박찬욱의 영화를 가지고 좀 더 구조적으로 좀 편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댓글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혹시 영화에 대해서 질문들이 있으시면 편히 해 주시면은 또 제가 할 수 있는 답변들은 또 잘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